한국? 그냥 경유지 아니었나요? 한국에서 그냥 내린다고요. 페루 리마 최고 명문 산타로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 가는 길목에 불과했습니다. 졸업 여행으로 일본 도쿄를 가던 30명의 학생들과 교사 마르셀로에게 한국은 아무 관심 없는 작은 나라였죠. 그런 그들이 갑작스런 비상 착륙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단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일본보다 한국이 더 대단해요. 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30년 교직 경력의 마르셀로 선생님조차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고백한 그 3일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해온 마르셀로 로메로입니다. 그해 7월 저희 산타로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여행단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29명의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여행은 학교 역사상 가장 비싼 졸업여행이었죠. 학비만 연간 2만 달러가 넘는 명문고답게 학부모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리마에서 출발한 지 20시간 만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런 태풍 경보로 인해 비행기는 한국 인천공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을 들은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의 의미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스페인어로 안내방송을 해주었고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갑작스런 폭염주의보와 함께 호텔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29명의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다니요. 페루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공항에서 밤을 새우거나 비싼 임시 숙소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공항관리사무소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현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다며 학생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통역 앱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그분은 영어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시설이었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호텔 대신 한국의 수련관이라니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페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졸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유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떠날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졸업여행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서울숲 청소년 수련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숙소인 청소년 수련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페루에서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수련관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명문고 학생들이 머물 곳으로는 격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김현수 직원이 저를 수련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을 보니 이곳에서는 평소 한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폭염 때문에 서울 시내 모든 호텔이 만실이고 특히 외국인 단체 수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컸습니다. 페루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말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현수 직원은 수련관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방들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을 방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각 방마다 깨끗한 수건과 생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희를 위해 급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죠. 페루에서라면 이런 세심한 준비를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방이 좁다, 와이파이가 느리다, 샤워실이 공동이라는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발렌티나와 카밀라 같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하소연하기 바빴습니다. 저 역시 학교 교장 선생님께 상황 보고를 해야 했는데 설명하기가 참 난처했습니다. 밤이 되자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련관 식당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주변에 24시간 음식점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핸드폰 번역 앱을 이용해 야간 당직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라면과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페루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시설 직원이 개인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분이 웃으며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한국 라면 맛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학생들의 불만이 더 커질까봐 걱정되었고 언제쯤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숲의 야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련관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어 체조 음악에 잠이 깼습니다. 페루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죠. 학생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짜증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련관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한국 학생들이 먹는 한식 대신 빵과 우유, 시리얼 등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김현수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 상황을 보고 급히 주변 마트에서 구입해온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서양식 아침은 아니었지만 그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죠. 식사 후 김현수 직원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항공편 재조정에 시간이 걸리니 서울숲을 구경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짜증을 낼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수련관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울숲 산책로에 나선 저희 일행은 그야말로 어색했습니다. 한국의 7월 더위는 페루 겨울과는 정반대였고 습도까지 높아서 몇 분 걷기만 해도 땀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고 저는 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조깅을 하던 중년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물병을 건네주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할머니는 손짓으로 그늘진 곳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숲 곤충식물원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입장료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관리 직원이 단체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며 거의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곤충식물원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과 열대 식물들을 보면서 페루의 자연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디에고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나비와 사진을 찍었고 파울로는 식물 설명판을 열심히 번역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이곳이 일본이 아니라는 아쉬움, 그리고 예정에 없던 일정에 대한 불만이 컸거든요. 저 역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수련관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련관 식당에서 나온 한식을 보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발렌티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이상하다며 코를 막았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에고는 아예 젓가락을 내려놓고 포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카밀라였습니다. 평소 집에서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던 아이였는데 한 숟가락 맛보더니 물을 찾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아예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현수 직원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식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혹시 다른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부탁했죠. 그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관에서 갑자기 서양식 음식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배가 고프다며 밖으로 나가 음식을 사오겠다고 했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위험했습니다. 저는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수련관에만 가둬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디에고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 일본 호텔로 빨리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해주려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페루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싼 일본 여행비를 내고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컸죠. 교장 선생님도 하루빨리 상황을 정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밤늦게 수련관을 돌아다니며 학생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집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인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도 저희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매운 음식을 빼고 조리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계속 사과를 드렸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틀째 밤 저는 정말로 한국이 저희에게는 맞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일본으로 떠나서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진행하고 싶었죠. 하지만 항공편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했고 저희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항공편 재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 페루 학부모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거론할 정도였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김현수 직원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최소 2일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 뻔했거든요. 예상대로 학생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발렌티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디에고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수련관 직원들도 저희 상황을 걱정해 주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었는데 학생들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과 비교되었고 한국의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파울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것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김현수 직원이 즉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주었고 응급실에서 통역도 도와주었습니다. 페루에서라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30분 만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부터 상처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페루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병원 직원이 여행자 보험 처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 작성까지 도와주어서 결국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병원에서 수련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페루에서라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었지만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은 확실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습니다. 파울로의 사고를 보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저 역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 학부모들의 압박, 학교의 책임 추궁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맞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일째 아침 파울로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 치료받은 곳에서 소독과 드레싱을 교체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간호사가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파울로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회복이 빠르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응급처치를 받았으니 오늘은 간단한 소독만 하면 된다며 추가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페루에서는 병원에 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배려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날 비용은 들었지만 그 후의 처리 방식이나 의료진의 태도는 페루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수련관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밀라는 페루 병원과 비교하며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영어로 설명해 준 것, 보험 처리를 도와준 것 등에 대해서 말이죠. 점심시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련관 근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희를 알아보고는 몇 개를 더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손짓으로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디에고는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발렌티나는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방법을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오후에는 서울숲 산책로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주변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운동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에 감탄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난 한 할아버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70세 정도 되어 보이시는데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신다며 몸짓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자 팔굽혀펴기까지 시범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학생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한식이 입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은 김치를 조금씩 맛보기도 했고 밥과 반찬을 섞어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불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빨리 일본으로 가고 싶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5일째 아침 뜻밖의 손님들이 수련관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숲 근처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저희를 위해 과일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김현수 직원의 설명으로는 어제 산책로에서 저희를 보신 분들이 외국 학생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걱정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수박과 참외,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보고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과일만큼 반가운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시다니요. 학생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카밀라는 할머니께 스페인어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파울로는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들도 환하게 웃으시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감동을 받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곳 한국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점심 후에는 수련관 직원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학생들도 직접 해보니 재미있어 했습니다. 특히 디에고는 학창시절 미술에 소질이 있었는데 한국의 색종이 접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웃고 만드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련관 직원들도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학생들도 한국어 단어를 물어보며 소통하려 했습니다. 발렌티나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 인사말을 배우기까지 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련관 식당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매운맛을 줄인 불고기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 대신 오이 무침을 준비해 주셨더군요. 학생들의 입맛을 배려해서 나름대로 조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맛있다고 표현했고 몇몇은 더 달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진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디에고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날 밤 저는 페루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제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며 학생들도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항공편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3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발렌티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떠나야 하냐며 아쉬워했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아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 아주머니들이 저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와 김 같은 것들을 작은 봉지에 담아서 여행 중에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하나하나 소중히 받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수련관 곳곳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만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디에고는 종이접기 작품들을 소중히 챙겼고 카밀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적은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주신 과일 이야기, 편의점 사장님의 친절, 병원에서의 경험, 수련관 직원들의 배려 등등. 5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파울로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투덜거리고 화를 낸 것이 부끄럽다고 한국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며칠간 한국을 단순히 경유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김현수 직원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이 한국을 좋게 기억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죠.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한국어나 한국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과서로도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교육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이 일어났던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페루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졸업 여행 때는 한국을 정식 코스에 포함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왔죠. 지금도 그때 학생들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이 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디에고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발렌티나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5일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소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배웠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그 경험은 제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학생들의 한국 비상 착륙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